안녕하세요. 박진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신 거 벗어도 되죠? 조금 전에 장경호 소장이 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뭐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죠? 다 아는 게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그래서 텔레비를 봐서 알고 신문을 봐서 알고. 근데 이제 그런 대선 후보 관계없이 문재인 캠프에서 일하는 이정우 교수가 저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데 저한테 한 얘기가 당신은 지금 뭐 교수는 상관이 없는데 연구원장을 하니까 뭐 어떤 특정한 캠프에서 아마 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기 어려울 테지만 그래도 뭐 누구에게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 그거는 바란다 하는 거야 뭐 별 부담이 없는 얘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제가 글을 하나 써드려요. 그 글이 오늘 나눠드린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너무 얘기가 조금은 구체성이 없어서 제가 최근에 어쨌든 간에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대선에 나온 누구든지 간에 박근혜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간에 하여간 뭐 누군가 잘하겠다면 좋은 일이니까 대선 후보들한테 좀 용정을 하려면 공약들을 좀 다듬어서 제시하기 좋겠다 하는 생각에 몇 사람 작업을 지금 좀 하는 중입니다. 그 작업한 내용 중에 일부를 또 두 장짜리 나눠드린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얘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 괜찮습니까?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울립니다. 울리죠? 네. 내가 생각해도 노래방 마이크 같아 지금. 에코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조금 줄여주시고요. 제가 충남대학 교수, 지금도 충남대 교수입니다. 교수인데 지금 이제 충남을 연구원장으로 파견을 지금 가서 2년 한 2개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해보니까 진짜 교수가 좋은 건가? 응?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요, 여기 우리 지역재단 식구들도 있지만은 바쁘다는 말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바쁘다고 늘 한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왜 바쁘단 말을 하지 않고 살았느냐 하면은 내가 내 시간을 컨트롤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하기 싫어 안 해. 교수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 부탁해도 내가 바빠서 내 속을 생각하기에 적당한 일이 아니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다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바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해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은 별로 없고 시키는 일만 해요. 무슨 살이에요. 무슨 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바쁘더라고요. 마음이 바빠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뭘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이러면 그거 해야 되거든. 무슨 사이라는 게 어려운 거구나. 우리 교수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내가 몰랐던 건 아니고 생각했던 것보다 무슨 사이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런 걸 하려고 생각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얘기하지 않았네. 여기 유정규 허은중 부사 허은이가 왔구나. 두 사람한테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안희정 지사가 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만나자마자 날 보고 원장하라는데 어떻게 되냐? 사실 그랬거든. 얼굴도 몰랐었어. 얼굴도 몰랐는데 점심 먹자에서 갔더니 날 느닷없이 원장하라니까.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왔는데 와서 물어봤더니 특히 유정규 뭐한테 한번 가서 하세요. 왜? 고생해봐야 당신 고생해봐야
근데 이제 그 제가 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을 많이 했느냐면은 농민한테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강의를 많이 한다고. 그럼 강의하면서 늘 미안한 게 그 뭐냐, 나는 실제로 이렇게 해도 못할 일을 농민들한테 막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정말로 내가 오늘 한 얘기를 가서 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알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했으니까 소화가 되는 부분만큼만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늘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요. 나도 한번 고생해보자. 가서 이제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고생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얘기는 그겁니다. 뭐냐면은 평소에 제가 늘 우리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역 개발의 패러다임을 내발적 발전이라는 걸로 가져가야 된다 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발적 발전이라는 건 뭐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힘으로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나머지 길이지 말고.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경제적으로 꼭 잘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사회 통합이죠. 그리고 환경 이런 걸 다 통합적으로 이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내발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러면은 적어도 충청남도라고 하는 도정에 한번 그거를 관철해보자 이런 이제 내년 생각이 있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마치 또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제 안희정 지사가 뭐 좋다 한번 당신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내발적 발전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맨 처음에 내세우는 것이 역시 결국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데서 충청남도라는 게 뭐냐 가진 힘이 뭐냐 결국 농업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농업과 농촌이 살 길을 하여튼 충청남도 수준에서 찾지 않으면은 결국은 충청남도 발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 충청남도의 도정의 제1 과제가 농업 농촌 발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삼농혁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삼농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업, 농어촌, 농업인의 혁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삼농혁신을 통해서 어쨌든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 내발적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일단은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그거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봐도 그 지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씩 그 지사가 삼농혁신대학이라는 걸 개최해가지고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1박 2일로 농민들하고 또는 공무원들 같이 이렇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면 그런 거를 포함해서 어쨌든 굉장히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실제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사정상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더라. 우리는 대단히 중앙집권적인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 농촌이 결국은 그것이 제 길을 찾아가는 것은 농촌 지역 현장에서 길을 찾아가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책이고 정치인데 실제로 도가 할 수 있는 정책과 정치는 굉장히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앙의 정책과 정치에 대한 중요하죠.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그 내발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또 특히 이제 농업 농촌 발전이라는 것이 요즘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대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충청남도는 내발적 발전 해야 돼. 대체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하는 거 사회적 경제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사회적 경제에서 공무원들 입만 딱 꽁긋하면은 충청남도 내발적 발전 해야 되고 사회적 경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한테 교육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은 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말이 바뀌면 뭐죠? 생각이 바뀌죠. 그렇죠? 남녀 평정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왠지 튕기잖아 이렇게. 네? 그런 것처럼
말이 바뀌면 사람이 이제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 말이 먹혀드느냐 하는 이런 겁니다. 충청남도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성장이 빠른 지역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거? 관심 없죠? 충청남도에. 응? 고향이 어디 있어요? 아, 그래요? 논산. 그래요? 이거 내가 제대로 찍었네. 딱 보니까 논산 사진 생겼다.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빠른 지역입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9% 이상 성장을 한 지역. 대단히 빠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 10년간 4% 성장이 안 되거든요. 연평균으로 본다고 한다면 충청남도가 10% 이상 성장하니까 전체 우리나라 평균의 2배 이상 성장한 굉장히 빠른 지역.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생각했던 것들은 뭐냐면 그게 성장이 빠르면은 사람들도 삶이 그만큼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장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요 지금 논산도 오셨다 하지만 논산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충청남 성장률이 가장 빨라요. 뭔 소리야 씨발. 누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충청남 도민 여러분,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성장률이 빠른 지역인데 자부심을 가지세요. 뭘 자부심을 가져? 네가. 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 충청남도가 보면은요. 대단히 창피한 얘기지만 취약계층 비율이 전국 1등입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전국 1등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 증가율로 보면은 전국 평균에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보세요. 성장률은 전국 1등인데 취약계층 비율 1등, 자살률 1등, 고용 증가율은 평균으로 미치지 못해요. 이런 성장과 뭐예요? 이 삶의 불이치라고 할까요? 이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지역이 충청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이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래. 그럼 그걸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이제 이걸 충청도를 보면 난 대한민국의 축소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충청도를 보면. 사실 그렇죠. 충청도는 뭐 이렇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저기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공장도 있고 다 있을 거야. 대한민국 축소파니까 하지만은 지금 충청도가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성장률이 빠른 이유는 충청남도의 북부권에 있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 4개 시의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차지합니다. 충청남도의 GRDP, 지역 총생산에. 그러면 이 4개 시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하는 그렇죠? 수도 규제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공장을 지은 지역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아산의 탕정 지역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탕정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아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현대제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어쨌든 서산 쪽에 이제 석유화학 단지가 많이 있고 당진 쪽에 제철이 많이 있고 이제 천안하고 아산 쪽에는 자동차하고 전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 수출 대기업들이 수도권 인근에다가 공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충청남 성장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그 4개 지역을 빼고 나면은 논산을 비롯해서 논산 좀 나은 편이에요. 청양이나 부여나 이렇게 해서 금강 지역을 내려오면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충청남도 내에서 지역 간 격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남도가
소위 재벌계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재벌계 수출 대기업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성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기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히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충청남도 민선 4기까지 정책은 뭐였냐면 어떻게든지 바깥에서 많이 기업을 끌어오고 바깥에서 많이 자본을 끌어옴으로써 충청남도를 발전시키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발표하는 것이 뭐냐면 외자 유치 실적 얼마, 무슨 기업 유치 실적 얼마, 그리고 수출 증가율 얼마, 맨날 이걸로 도민들을 말하자면은 세뇌시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성장하지만은 도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지역 간의 불균형만 심화된다. 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아 그래? 그런 증가된 방식으로는 안 되겠네 우리가.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확장을 해보면은 우리가 2000년대를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경제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보면은 GNP가 2배로 늘어나고 수출이 3배로 증가하고 세계의 어느 나라에 비춰보다도 못지않는 그런 거시적인 뭐예요? 경제 성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떠냐? 뭐예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뭡니까? 예를 들면 노동시장을 본다면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그렇죠? 빈곤율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층 간의 격차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런 충청남도의 성장이 충청남도 도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소위 수출 중심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재벌들의 엄청난 빠른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빠른 성장을 가져온 반면에 뭐예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오히려 또 열악해지고 나빠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뭔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위기감을. 이렇게 나가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라도 경제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가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뭐냐 우리 충청남도 마찬가지 사람들 얘기해보면 여전히 그래도 경제는 성장해야죠. 누가 경성장 반대하는 사람 있나? 그렇잖아요. 여전히 경제 성장해야죠. 근데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성장의 내용이 뭐냐? 성장률은 제가 중요하지 않다 말하자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로 성장을 하더라도 살 길이 있다. 뭐 이런 말하자면은 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보다 여전히 뭐냐? 성장만이 살 길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치 재벌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허위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지역에서 특히 지역의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내발적 발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요. 뭐 그런 점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제가 그런 얘기하면 뒤에서 또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즘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충청남도에서 소위 삼농혁신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빛 좋은 계산입니다. 왜냐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충청남도가요. 1년에 쓰는 예산이 한 5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농림산업 쪽에서는 한 1조 조금 넘습니다. 1조 조금 넘어요. 근데 그 1조 중에서 그러면은 실제로 1조 큰 돈이죠. 장경호 박사는 간이 커가지고 1조 큰 돈인데 어째?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1조 되는데 그 중에서 충청남도가 편성한 예산이 1,200억입니다. 1,200억. 12%밖에 안 돼요. 시군이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국가 또 있고
12%인데 12% 중에서 1200억이죠. 1200억 중에 600억은 어디에 쓰느냐면은 국고 보조 사업 매칭하는 거 아시죠? 국가 보조 사업 몇구 매칭을 해야 돼요.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600억이 날라가요. 600억이 남잖아요. 600억이 남으면은 기존에 지금 다 모든 돈은 정부 돈은 꼬리표가 있잖아요. 지금 다 받아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농민들요 진짜 웃긴다니까요. 무슨 새로 사업을 좀 하나 해보려고 기존 사업 잘못된 거 하나 빼려고 하잖아. 절대 못 빼게 합니다. 그건 놔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응? 그건 놔두고 새로 추가해야지. 그건 놔두라. 그러니까 600억이라고 하지만 이미 임자가 다 있잖아요. 거기서 빼가지고 하려면 100억 빼기 어려워요. 큰 칼부림 난다 정말. 그 100억 빼고 예를 들면 지사가 큰 맘 먹고 한 100억, 200억 얹어주면 200억, 300억 가지고 새로운 농장 하는 게 뭐가 되겠어? 다리 하나 놓고 나면 없는 돈인데. 자, 그게 우리 현실이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 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정말로 중앙 정치 차원에서 이걸 뒤집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사실 농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소두에 좀 길게 얘기했는데 제 얘기가 이해가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자료를 두 가지 나눠드렸는데요. 하나는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에 그럼 이게 이제 대선 관련해서 지금 여기다 이제 써놨는데 그럼 그동안에 그러면은 정부가 맨날 농촌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얘기죠.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김영삼 정부 때 한 얘기가 뭐냐면은 돌아오는 농어촌이었어요. 대선 공약 돌아오는 농어촌. 근데 농민들이 안 돌아오잖아요. 도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DJ가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고 싶은 농어촌이라고 했어요. 오든지 말든지 돌아오고 싶은 농어촌. 그렇잖아요. 오고 안 오고 당신이 알아서 하고.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노무현은 뭐라고 했냐면은 미래를 열어간 농어촌. 지금 모르겠다. 미래를 얘기한 미래를 열어간 농어촌. 재밌더라고. 나 그냥 그 슬로건만 따라서 봤는데 그렇잖아요. 돌아온 농어촌 안 돌아오니까 돌아오고 싶은 농어촌. 그것도 안 되니까 미래를 열어간 농어촌. 그래도 제일 그래도 말을 잘하는 한 것이 살만나는 농어촌이 이명박이가. 근데 살만나는 이명박이가 제일 농어촌을 죽였어. 돈 되는 농어촌. 아니, 그러니까 살만 농어촌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은 세계와 경쟁하는 농업, 돈 버는 농업, 수출 농업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인데 왜 이것이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농촌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농촌 현장에서 가까이 지내는 데는 아니십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 막 고층 빌딩이 생기고 막 네온 사인이 비치고 이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그 아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농촌도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보면은 뭐예요? 굉장히 외양이 화려해졌어요. 큰 기업, 큰 농사짓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또 뭐 억대 농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막 비치다 보니까 진짜로 이 빛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어렵죠. 내가 그 숫자를 하나 좀 오늘 내가 했는데 지금 말이죠. 이명박 정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좀 몇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그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않는 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 비중이 2008년에 13.8%였던 것이 2011년에 23% 늘어났어요. 지금 농가의 4분의 1이 최저 생계비에 미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불과 3년 사이에 10% 이상이 늘어났다고. 굉장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 YS 뭐 DJ 그 노무현 정부는 뭐라 했어요? 참여정부 그다음에 MB정부 통틀어서 어쨌든 그동안에 다 농민들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살려준 정부 없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도 난 뭐 제가 저수도 반성하죠. 왜냐면 나도 같이 내가 정책기획위원으로 참여도 하고 했으니까 반성하지만 한미FTA 같은 거 했잖아요. 그걸 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래서 바로 사표 냈어. 내가 사표를 뭐라 쓴 줄 알아요? 대통령이 한미FTA를 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자문할 것이 없어 사표를 낸다. 이렇게 내가 보냈어요. 했더니 청와대 답장이 왔어요. 아니 무슨 사표가 있는 사표가 있냐. 그냥 보통 남들 내듯이 내래. 일신상의 사유를 내서. 그래서 난 일신상의 사유가 없어요. 건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것도 없이 사실은 노무현 입장에서 한다면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근데 그거를 그 대통령 개인의 얘기로 돌려서 얘기를 해버리면은 뭡니까? 사실 참 문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돌린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새로 뽑으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신자유주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신자유주의 얘기하는 사람들 시장주의 이런 얘기예요. 뭐 시장 근본주의, 시장에다 모든 걸 맡겨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논산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논산 오신 건 아니지. 김포서 멀리서 오셨네. 내가 항상 가르쳐줄게. 이게 우리가 신자유주의 전에 저 자유주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주의가 있어요. 그럼 자유주의하고 신자유주의는 뭐가 달라요? 자유주의도 시장에 맡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뭡니까? 자유주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 아담 스미스 아니에요. 응?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 신자유주의 대표 선수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말하자면 정부는 정책에 경쟁에 손대지 말고 다 시장에 맡겨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 신자유주의? 이건 뭐냐? 핵심은 이런 거죠. 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이데올로기였어요. 근데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역사에서 본다면 진보가 아니라 태보적인 이데올로기. 왜 그러냐?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했느냐면요. 누구의 이익을 대변했어요? 당시에 성장하고 있었던 신흥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대변한 이데올로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중상주의를 극복하고 새로 성장하고 있던 자본주의, 말하자면 신흥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 그럼 신흥 부르주아라는 건 어떤 부르주아지죠? 경쟁적 부르주아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여기 있는 사람 고만고만한 거야. 그냥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워서 이긴 놈이 이기고 지는 그런 부르주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신자유주의라는 그게 아니에요. 신자유주의라는 건 뭐죠? 누구의 이데올로기? 이건 경쟁적 부르주아, 경쟁적 자본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뭡니까? 초국적 자본, 초국적 거대 자본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뭐? 재벌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일처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자면은 경제력과 정치력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사법, 언론 또 뭐냐 학교까지 싹 지배해서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자기들만 성자독식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시장주의가 아니에요. 시장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초국적 자본의 이데올로기고, 시장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강자, 그 사람들이 이걸 대변하는 하나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 시장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주의 같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융위기에서 왜 모든 국가가 다 개입해가지고 은행을 살려주고 다 기업을 살려줘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초옥적 자본,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재벌이 지배하고 있는, 재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구조 하에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어쨌든 뭐예요? 좋은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위를 벌려야지. 그렇죠? 벌려야 사람들이 따라가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사회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바뀐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정책도 말하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지금 이 그동안에 많은 그 정부들이 돌아온 농어촌, 돌아가고 싶은 농어 다 거짓말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정말 돌아오고 싶은 농어촌 만들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농어촌 만들고 싶고 미래를 열어가고 싶은 농어촌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 거짓말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안 됐느냐? 결국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리가 농장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농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예요? 경제정책의 하위 정책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체 경제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농업정책이 규정되는 것이지 농업정책을 독자적으로 혼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냐? 왜 한미협회 반대하느냐? 한미협회 해놓고서 농업을 살리겠다는 게 다 거짓말이다 이거네. 어떻게 살 방법이 있으니 나와봐라. 요새 우리 저기 그 도의회에서 날 보고 막 욕을 해요. 뭐라 욕하냐면은 한중 FTA 하는데 저 원장이 말이야 저기 저 대책도 안 내놓고 있대. 그냥 하가서 대책 있으면 얘기하면 네가 있으면. 도의회 뭐 당신 대책 있으면 얘기하면 내가 할게. 이 사람은 대책 없는 걸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지. 대책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원장이냐? 요새 조용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대책을 세워야지. 원장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한중 FTA하고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한중 FTA 안 하는 것이 대책인 것이지 한중 FTA 해놓고선 대책 세우라면 날들어 어떻게 하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경제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는 틀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을 농촌을 시장시키고 성장 제일주의로 나가고 있고 그런 정책을 다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농업을 살리겠다 얘기한 한 얘기가 다 그 말 자체는 거짓말 아닐지 모르지만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농정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농정 패러다임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앞에서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전체적인 경제, 사회 구조, 그렇죠? 진정한 전체적인 경제 정책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농정 얘기를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 뭐 저기 우리 지금 한미협회의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뭐예요? 무슨 뭐 피해보전 직불 제한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이제 이것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오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해서 신자유주의 농정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정을 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위 우리나라의 농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농정다운 농정은 1989년에 나온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이 농정다운 농정일 겁니다. 그 전까지 농정은 사실은 다 뭐예요? 쌀농정이죠. 쌀농정. 증산, 쌀 증산하고 쌀값 올라가면 저기 쌀값 떨어뜨리고 쌀값 떨어지고 쌀값 올리고 하는 쌀만 가지고 하는 쌀농정이 사실. 근데 이제 1989년에 우리가 농산물 수입 자유화하면서 그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뭐라냐면 구조농정이에요. 구조농정. 근데 그 구조농정 이후로 우리 농정이 일관된 것은 뭐냐면 경쟁력 지상주의입니다. 농정의 기본 무슨 얘기예요? 국제 경쟁력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 있는 그 말은 달리 말은 무슨 얘기죠? 국제 경쟁력 있는 농업만 남기고 경쟁력이 없는 농업은 죽이겠다. 표현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20년간 우리나라 농정의 흐름은 뭡니까? 결국은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때 내가 이
쓴 말이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그때 제가 쓴 말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 그 다음에 엘리트 농정 뭐 이런 말을 제가 만들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제 경쟁력을 한다고 한다면 모든 걸 다 키울 수는 없잖아요. 경쟁력 똘똘한 농민들, 똘똘한 농산물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일할 농정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농정을 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 그런 농정을 추진하는 방식이 아까 얘기했듯이 대단히 중앙집권적인 방식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조 충청남도 농업 예산 중에서 농림 사업비 중에서 충청남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200억, 300억도 안 되는 말하자면 이런 중앙집권적인 농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무슨 얘기냐? 아까 내가 삼농혁신 얘기했는데 삼농혁신의 사도 되게 어렵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삼농혁신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지금까지는 농민이 또 농촌 주민이 농정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농민과 농촌 주민을 농정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삼농혁신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정이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은 대상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때리는 것도 뭐예요? 때리면 맞고, 그렇죠? 이거 맞으니까 아프지 하고 파스 붙여주면은 파스도 그냥 붙인 거. 이런 거죠. 이런 거지. 농민이 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파스 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진짜 어려운 점은 이런 겁니다. 정말 농민들이 농정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역량이 있나?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또는 아주 더 신랄하게 얘기하면 역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의사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참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도 저 농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자꾸 싸움만 하니까 내가 뭐 농민들하고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사이좋게 지낸 사람인데 원장하니까 갑자기 농민들이 나를 탁 적대시하더라고요. 너는 저쪽 편이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겠다. 그래서 내가 뭐였냐면은 하여튼 예산 딱 보여주고 자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600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 여기다 내가 저 지사한테 말해야 잘하면 한 200억씩 얹어줄게. 800억 돈이 다 치자. 800억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응? 당신은 마음대로 하니까 돈은 무한정에 있는 건 아니고 돈은 한정되어 있는 거 지금 600억 있는 데다 얹어서 200억 더 주니까 800억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뭘 마음대로 하기로 해. 그건 네가 해주면 나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게 맞는 얘기지. 왜 그래?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말하자면 농정의 주체로서 말하자면 자기가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이제 됐어야 뭐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돼 있지 않고 맨날 보니까 내 나라 하는 훈련은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농민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나라. 그러니까 전용모도 맨날 그러거든. 야, 내 나라만 하지 말고 어떻게 내 나라 얘기 좀 해라.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훈련이 안 되시긴 하지만 말은 내가 멋지게 삼농혁신의 핵심은 농민을 농정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 주체로 서기에는 대단히 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세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지금 얘기했듯이 농정이라는 것이 전체 경제정책 하위 정책으로 대원이 돼가지고 그것이 한 역할은 뭐냐?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하고 농촌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체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뭡니까?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자, FTA 한다. 개방했으니까 이제 뭐 어쨌든 농민들이 어려울 테니까 거기에 뭔가 조금 낮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죠. 뒤치다거리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경쟁력 키우라. 네? 뒤치다거리.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의 목표 자체가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국제 경쟁력 키우고 구조 농정을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런 농정이
대단히 그 중앙 집권적인 말하자면 농민이 농장의 대상 이런 것이 이런 구조를 뭐예요? 바꾸지 않으면은 결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아무리 좋은 말로 농민을 살리고 한다고 해봐야 그것은 되지 않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냥 그런 대로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냥 내가 대충 이런 봐가면서 얘기하니까 지금 이해 못한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경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큰 틀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 뭐라 쓰냐면은 도농이 더불어 사는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실현하자 이렇게 농경 패러다임 비전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도농이 더불어 산다는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농민들이 어떤 게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도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여기다 결부시키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농촌이라고 하니 우리가 예를 들면은 논산시가 농촌입니까 아닙니까? 논산시는 중소도시지? 너무 복합시 맞네. 역시 이병호 회장님이 정확한 거. 너무 복합시. 그러니까 이제 논산시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무슨 동 이런 데는 도시 지역이라고 봐야 되고 읍면 지역은 이제 농촌 지역. 읍면 지역도 사실 읍 지역은 농촌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근데 무슨 농촌이라고 보기 어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취업자들 구성을 본다면은 읍 지역도 거의 대부분 귀농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논산시 우리가 막 크게 봐서 농촌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농산시에 있는 읍면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농산 짓고 사는 사람은 절반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절반이 안 돼요. 물론 이제 리 단위로 가면은 절반이 넘는 리 단위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묶어서 보면 그렇게 안 된다. 막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미 우리 농촌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농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농민들만 사는 동네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농촌 주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농촌 주민이라고 해서 농촌 주민을 놓고 보면은 농민들이 한 30~40%밖에 안 될 거예요. 실제로는 귀농민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 귀농민들이 이해관계가 대변되지 않아요. 귀농민들이나 대변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럴 뿐만 아니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우리가 요즘 뭘 얘기합니까? 소위 다기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다원적 기능 이런 말 써서 다기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농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단순히 농민들이나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얘기가 돼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농촌을 지켜나가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 얘기하면요, 고립된 자꾸.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농촌 비전을 얘기할 때는 꼭 도농이 더불어 산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뭐예요? 농촌의 한로도 열릴 뿐 아니라 도시로부터 또 뭡니까?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농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를 실현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자료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목표를 이제 달성해야 되겠다. 첫 번째 목표가 역시 농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 이거 빼고 나면 사실은 농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농촌이 농사 안 지으면 농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자꾸 몸에 자꾸 약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맨 처음에 저런 것이 지난번에 아마 그래서 이 여름에서 지난주 강의 맨 처음에 먹거리 얘기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
아까 얘기했던 역대 정부가 이것을 제1의 농정의 가치를 세운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모자라면 사다 먹는다는 것이 생각이었지 국민들의 그런 먹을 걸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것이 이게 약했죠. 그래서 만약에 차기 정부의 그런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오는 시간에 이거를 하여간 우선 가장 중요한 공약을 내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농민만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농민, 농어민, 농촌 주민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된다.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자세한 얘기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순환과 공생의 번원 공동체 실현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농정 목표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그 국민의 먹을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식량 자금률 문제입니다. 그렇죠? 식량 자금률. 요즘에 뭐 지금 다시 이게 2008년, 2010년, 2012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 엘니뇨, 나니뇨? 나니뇨 맞아요? 나니뇨 맞아? 라니뇨인가? 라니뇨. 그러니까 북반구는 엘니뇨, 남반구는 라니뇨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제 오는데 2008년, 2010년, 12년 지금 이번이 제일 심각할 것 같아 그죠? 미국이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세계 식량의 50%를 미국하고 60%를 미국과 캐나다가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북반구에 그러니까 라니뇨보다 엘니뇨가 좀 더 타격이 큰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거 떠나서 이제 식량 자금률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식량을 생산을 하되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역시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전면적으로 말하자면 개편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쿠바 갔다가 제가 일요일에 왔는데 그 쿠바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유기농업이 이게 유기농업이 아니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쿠바 가서 쿠바에 사람들이 많이 갔다 왔는데 뭘 배웠는지 갔다 와가지고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 쿠바의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쿠바가 유기농업 한 이유가 뭐예요? 쿠바가 그 유기농업 하기 전에는요 카스트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손에다 흙 묻히는 농사는 이 농사가 아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현대 농업 이래가지고 뭐 전부 다 기계화하고 플란테이션 해가지고 뭐 대규모 농사 짓고 헬리콥터로 약 뿌리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소련이 망해가지고 석유가 안 들어오고 원조가 안 들어오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동네에서 어떻게 뭐 없나 말자 이런 건데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뭐냐면은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그 농업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역 내에다 조달하는 거예요. 맞아. 바깥에 조달 방법이 없으니까 지역 내에 조달하고 그 다음에 소비도 가급 원칙적으로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이거에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던 거와 비슷한 농법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약이 없으니까 채소를 식물을 심어가지고 스스로가 다스리는 거지 말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안 생기도록 하는 거죠. 아주 복잡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이 체계가. 그래서 결국은 소위 바이오 다이버시티지 말하자면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에 다양한 생물을 심어서 자기들끼리 말하자면은 서로 도와서 벌레가 안 생기도록 하고 그게 약을 칠 필요가 없는 거야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지렁이 농법이나 뭐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탭이 만들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말하자면은 자재를 안 사가져오는 것이 유기농업이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유기농업은 지금 뭐야? 전부 말하자면 바깥에서 유기자재를 사다가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농업의 핵심은 저투입인데 우리나라 유기농업은 뭐냐? 고투입이야 지금. 근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사실 쿠바 가기 전부터 얘기를 계속 했거든. 그렇지? 예. 쿠바 가기 전부터 우리나라 유기농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쿠바 애들 유기농업은 확실히 그렇더라고.
한국적 민주주의가 달릴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이게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쿠바 방식이 반드시 옳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전면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쿠바를 전면화시키지도 않아. 걔들이 통계를 얘기하,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은 뭐냐? 통계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 유기농업에 의해서, 도시농업에 의해서 전체 쿠바 농업 생산이 얼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카스트로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통계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봐서는 근데 뭐 여러 이 주장들이 있으니까 뭐 30%다 5%다 여러 주장이 있는 건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뭐예요? 우리가 소위 피크 오일 시대, 그렇죠? 석유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구하지 않는 피크 오일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거지. 그럼 피크 오일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쿠바식 농법이랑은 틀림없는 거야. 내가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기농업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 피크오일 대비한 유기농업 생산 체계를 갖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역시 우리가 뭐 산지 유통이니 농산물 유통 얘기 많이 농산물 유통 관련해서는 역시 로컬 푸드를 어떻게든지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로컬 푸드의 개념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 뭐 서양 애들 보니까 얼굴이 있는 유통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거리 유통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 생산자와 그러니까 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관계 유통이다 말이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시장 유통은 뭐예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로컬 푸드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인 관계 유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 그런 것들이 그것도 물론 뭐예요? 농업 우리 유통의 전체를 장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농산물 유통의 상당 부분을 장악을 해야만 유통 체계가 안정화될 때가 맞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시장에서의 문제는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살고 있는데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국가 개입 효과에 별로 성공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사꾼들이 하는 일에 국가 개입해가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장사꾼보다 국가가 절대로 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했지만 시장이 아닌 말하자면 그렇죠?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 유통 이런 것들은 시장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급자 같은 얘기하잖아요. 학교급자도 대표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학교급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맡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로컬 푸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그 먹거리 문제 중요한 것은 먹거리 양극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가 뭐 요즘에 비만도 얘기하고 다들 뭐 이렇게 저도 창피한 얘기지만 내가 평생에 배가 날 줄 몰랐는데 나이가 먹으면 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비만도 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역시 지금 충분하게 영양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계층들, 빈곤층, 저소득층.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농촌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평균적으로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빈곤율이 농촌 지역이 16%쯤 됩니다. 15%쯤 됩니다. 정확한 숫자로 얘기하면 14.8%고 대도시 지역이 6.6%입니다. 2년에 2010년 기준입니다. 그래? 지금 좀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어요? 그래. 얼마 늘어났어요? 저는 아직 통계가 안 돼. 글쎄 어쨌든 제가 가지고 통계로는 이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이게 다시 어려운 얘기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촌 주민 농업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농가 소득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게 시름시름 말하자면 FTA 2004년 한칠 FTA 하기 시작을 한 다음부터 급격히 농가 소득이 악화됩니다.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거죠, 그렇죠? 결국은 뭐 지금 우리 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뭐예요? 쌀도 결국은 우리 국내 생산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국내 생산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잠깐 떨어진 이런 현상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쌀은 뭐 다른 농산물이면 가장 그래도 뭡니까? 보호받고 있는 농산물이잖아요. 쌀이 형편이 그 모양이니까 다른 농산물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대체로 뭐 어거지 숫자긴 하지만 뭐 농가 소득이 도시 거래 소득의 뭐 90%에서 100% 정도 수준이 유지됐던 거죠. 작년 통계를 보니까 59%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농가 소득 문제가 가장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최저 생계비 미달되는 농가가 23%나 지금 되는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가 돈을 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무슨 술 쓰더라도 농가 수를 올릴 방법이 없어요. 물론 몇몇 농가들, 억대 농가들은 시장에서 뭡니까?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뭔가 자기네는 나름대로 궁리해가지고 돈벌이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농가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직접 지불제를 확대하자는 얘기죠. 누가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고정직불 중심으로 해서 쌀을 포함해가지고 농업소득에 계산해보니까 8%쯤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소득에서. 그러다 이제 쌀 변동직불이 이제 움직이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변동직불 쌀값이 많이 떨어지면은 직불금 늘어나고 쌀값 올라가면 줄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막 그렇다 치더라도 10% 좀 넘을 수준일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독일 통계를 내가 계산을 시켜놨더니 오늘 가지고 온 57%가 나와요. 농업소득의 57%가 직불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EU가 한 40%, 미국이 한 3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농업소득의 그 직불금 비중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이 그야말로 국제 경쟁력이 없는 이런 농업의 하에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직접 지불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선진국 수준은 확대를 해줘야 이게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는 농업인 기본소득을 주장하자. 농업인 기본소득. 그렇죠? 일정한 정도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농촌이 어렵긴 하지만은 월 100만 원만 확실한 소득이 생기면은 농촌에 산다. 네? 100만 원 확실한 소득이 생기면은 그 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뭡니까? 농사 좀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누가 한 걸 제가 하여튼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 부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시간 노동한다고 보고 1년에 최소 100시간 노동한다고 보고 부부가 200시간 노동한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은 100만 원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제 4,860원입니다. 시간당. 그래서 100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 정도의 시간당 최저임금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자. 그 농업인 기본소득이 보장이 되면은 그게 뭐예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농사지어서 직불금을 합치고 하면 최소한 200~300만 원 된다고 한다고 농사를 사는 거다. 기본이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농가의 소득,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말자면 농촌에 살면서 농사지면 살 수 있는 기본소득은 보장해주는 그런 체제를 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농촌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농촌도 옛날 농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니고 때 농촌은 사실은 다 그만두만한 농촌이었어요. 시골에서는 뭐냐, 한 20마지 농사 지으면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컴퓨터 치고 하더니 지금 시골에서 20마지 농사 지어가지고는 택도 없지. 그렇죠?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농촌에 지금 그 생계비 미만 농가가 한 23%, 빈곤율이 한 15%. 근데 문제는 뭐냐? 농촌에 이렇게 빈곤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보다도 소위 국민 생활 수급자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이 수급비라는 것은 뭐냐면 자격이 내가 돈을 받을 자격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인데 대도시는 93.5% 대체로 다 받는 얘기가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되는 사람들은. 근데 농촌 지역은 얼마냐면은 48.6% 반도 못 받아. 이유가 뭐예요? 땅하고 그다음에 저기 저 애물단지 애를 때문에. 네? 자식이 있다는 거지. 말 서울에 자식이 있다는 거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지금 와가지고 뭐냐 한식 지금 명절에 와가지고 저 소고기 한번 들고 와가지고 올라갈 때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라가는. 네? 그 애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는 이 지원밖에 안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큰 문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에게 이게 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사실 농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장교 박사 지난번에 내가 노인 일자리, 농촌 노인 일자리 창출 연구 요령을 줬는데 혹시 연구 잘 됐어요? 내가 뭐 시동 많더라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답이 없는 문제. 답이 없는 문제. 그래, 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니 잘했어요. 연구를 잘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농촌에 노인들이 많잖아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하루 종일 일시키는 것은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짬짬이 일해야 되는지 2시간이든지 뭐 이런 말좀 그걸 이제 파트타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짬짬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그런 전에 이거는 개인적인 말하자면은 일자리로는 절대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요즘 말하는 뭐 협동조합이든지 사회적 기업이든지 뭐 이런 형태로 돼야 그게 이제 그 노인들한테 말하자면은 짬짬이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복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노인을 가장 잘 돌보는 사람은 노인이라고 해요. 네? 가장 잘 돌보는 사람들은? 네? 이 노인은 돌볼 수 있는 게 전기 노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노인이 노인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이 그러니까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농촌 내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농산물 관련이 됐든 또는 사회 서비스 관련이 됐든 또는 농촌 자원 이런 것을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런 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즘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또 농원주 공동체에서 협동조합 뭐 이런 하여튼 사회적인 조직들을 농촌 지역에 특히 더 많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이걸 완전히 흔히 얘기하듯이 뭡니까? 시장에서 뭐예요? 자립해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로 뭐예요? 국가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는 세 번째 문제가 국민의 이제 뭐 우리가 내셔널 미니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하고 있는데 이 얘기와 관련해서 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육 문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의료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 아까 쿠바 얘기를 했는데 쿠바가 가는 문제가 많더라고 사실은. 실망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들은 참 훌륭하다 생각하는 시간 하나가 교육하고 의료인데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산골에 한 명의 아이가 있어도 교사를 보냅니다.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말 끝난 거지. 우리 뭐 지금 쿠바에 10명 미만의 학교가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과외 수업이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무슨 자립형 무슨 뭐지? 자립형 무슨 고등학교? 하여튼 뭐 이런 거라든지 무슨 기숙형 학교 뭐 이런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농촌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요. 의료 문제도 보니까 물론 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이긴 한데 확실하게 의료도 그래도 이제 패밀리 닥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농촌에도 그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린 지금 안 되잖아.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맨 말단이 보건지소인가? 보건진료소 마을에 있는 게 보건진료소가 마을마다 다 있나? 다 있는 건 아니지? 면마다 있어요. 면 단위로 있어요. 면이랑 지도가 있죠. 면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마을 단위로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요 통합돼가지고 면 단위로밖에 없어요. 아니고 행정리가 있는 데가 리에 있어, 리에도 있어.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없어졌어요. 내가 작년에 농활가 다쳐가지고 가서 치료받았는데 일단이 사업을 받은 마을이 받은 마을. 일부 마을에 근데 거기도 저기 간호사 한 명밖에 없잖아. 간호사 한 명밖에.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친구들 보니까 100가구에서 150가구 당 의사를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의사 하나하고 간호사 한 명 이렇게 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 우리 지금 한 4~50명 모여있나요? 150명이 보다 좀 많은데 그 패밀리 닥터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쟤는 어디가 쟤는 간절히 아픈 애야. 쟤는 어디가 아픈 애야 말자. 그래서 그때 필요한 대로 상급기관에다가 이제 진료를 의뢰해서 치료하고 하는 이런 것들 와서 참 좋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다 뭐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다르지. 그렇게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돼. 우리 쿠바 그 걔네들 보니까 의사가 참 비밀하게 의사 월급이 $30밖에 안 되더만. $30. 근데 문제는 뭐냐? 걔들이 벌기는 한 $1,000씩 버는 것 같아. 그건 내 비밀이니까 얘기 안 하고. 어쨌든 뭐 국민 소득 자체가 우리에 비하면 지금 한 4분의 1, 5분의 1인가? 뭐 그게 가능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하고 꼭 좀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데 나는 우리나라 농촌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농촌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는 거지. 네? 누구냐? 뭐예요? 공무원. 그렇죠? 그 다음에 교사, 농협직원, 의사. 그러니까 아까 쿠바 얘기를 했지만은 쿠바의 교사들의 업무 중에서 80% 학교에서 가르치고 20%는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방과후 땡 하면 다 도시로 호텔 사서 스님들이 가고 난 다음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농촌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교사, 네? 농협직원 이런 소위 정부미 먹고 사는 사람들. 네? 그렇잖아. 뭐 다른 건 몰라. 정부미 먹고 사는 사람 확실하게 그 지역에 살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아예 처음부터 따로 뽑자. 의사 시험 따로 봐. 네? 읍면 근무할 의사. 그 다음에 읍면 지역에 근무할 교사. 네? 읍면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 아예 그냥 처음부터 따로 뽑자. 이거요. 나 그렇게 하면 좋겠어. 이게 별 차이 없습니다. 입학할 때 보면은요. 입학할 때 애들 다 어디 가려고 그러죠? 다 법대 가려고 의대 가려고 하잖아요. 법대 가려고 의대 가는 애들이나 불문과 가는 애들 차이 없어요. 그래서 차이 없다고 사실. 다 비슷비슷해. 다 어디 가든지 간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시험을 이렇게 따라보면 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도시 의사 되고 공무원 타입을 시골 있으면 되냐?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정도 차보다는 공무원 태도 걔가 농촌에 가서 뭐예요? 의사 일 확실히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올라가 안 해요. 시기 얼마나 어려운데 시험 봐서 지금 딱 시험 그러니까 의사 시험 봐가지고 오라면 안 온다니까? 의사 시험 볼 때 국가고시 볼 때 읍면 지역 근무할 의사 시험 따로 본다 이거예요.
보건소. 그러니까 농촌이 살만을 해야지. 글쎄 그러니까 그게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하지 말고 어쨌든 내 얘기는 고민하세요. 어쨌든지 문화적인 혜택이 농촌에가 많으면 다들 도시로 안 그 얘기 하나만 한 얘기지. 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안 그런 이유가 뭐냐 말하자면은 우리가요 저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심각한 문제라고. 정말로 우리나라처럼 저기 이 정부비 먹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안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보세요. 그 사람들 그것도 보세요. 아니 자기가 공무원인데 지가 사는 동네라야 그 동네를 잘 살게 해보자 고민을 생각하지. 자기는 거기서 월급만 받고 살기는 저기 도시에 가 살고 있으면은 생각이 거기 미칠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죠. 교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거기 살면서 자기 아이도 그 동네에서 학교 다니고 그래야 저 애들한테 가르칠 생각하고 자기 아이들은 저기 생겼는데 여기 나무의 아이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나 이건 무슨 저 헌법에다 집어넣든지 뭘. 난 그래서 교사 같은 경우는 된다고 봐요. 공무원 같은 경우. 지금 공무원 되려고 시험이 얼마나 더 어려워요. 그래서 조건부로 제어하면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안 되죠. 교사들 같은 경우 지금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지금 경쟁률이 막 몇백 대이잖아요. 몇몇 지역 근무한다고 해서 시험 안 볼 것 같아요? 보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이런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농정목표 3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만 수능과 공생의 결혼 공동체 실현이라는 걸 적었습니다.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거기 적었습니다만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어촌이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 개방된 다양한 경제활동 공간이고 삶의 공간이고 경감 및 환경 문화 공간이 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좀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이제 그 농민들은 자꾸 이 농민들 이 중심으로 농촌을 자꾸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도시에 사람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몫이 줄어드는 건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폐쇄적인 측면도 있어요 보면. 근데 그런 사고 방식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린 공간으로서 농촌 공간을 생각해야 된다. 농면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 농업을 1차 산업이 아닌 6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한 얘기입니다. 이 6차 산업의 그 주체로서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사회적 경영이나 마을계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실제로 농민들만으로 구성되는 것보다는 바깥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같이 구성해 사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도시민의 기능 기초를 좀 장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우리 유정규 박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도 지금 사실 그게 큰 문제잖아요. 영농 후계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도시민들이 들어오더라도 뭡니까? 농사는 잘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민들 들어오고 농사지라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렇죠? 농사는 상관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촌이 농사 있는 공간만 아니니까 들어왔다는데 그래도 뭐예요? 농사 있는 사람이 있어야 농업이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 애들이 보니까 최근에 하는 정책을 보니까 45세 미만 친농자에 대해 최대 7년 동안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50만 원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죠. 최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얘기했던 농업인 기본소득은 되는 거다. 그지? 만약 기본소득 정도는 최소한 돈을 줘서 7년간 네가 아이가 농사를 지어서 농촌에 정착을 해라.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조금 우리가 농민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야, 그 돈 저기 우리 주지 왜 도시 사람들 들어오는데 주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좀 농민들 큰 농민들도 챙기고 도시 사람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열린 하여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걸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이 우리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립성이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식량은 말할 것도 없고 에너지 문제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우리 로컬 에너지 부분인데 지역 에너지를 포함해서 어쨌든 농촌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 경제를 좀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방안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서 뭐가 필요하냐 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정 추진 체계를 중앙집권적인 획일적인 농정에서 지방분권적인 자율적 농정을 전환해야 된다. 이건 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농정에서 백날 써봐야 내가 이거 지역 농정 하자고 내가 이 목청을 돋군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안 하면 농업 예산 뭐 45조 100조 늘려봐야 다 소용없어요. 다 결국은 뭡니까 토건업자들하고 그 다음에 농업 자재 팔아먹는 다 돈 되는 거지 절대 농민들 돈 안 돼. 어쨌든 그게 현장에서 농민들하고 지방정부가 뭘 맞대고 그렇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겠는가 하고 머리를 맞대. 그게 답을 찾아가야 돈이 써야지지.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다 설계해가지고 말하자면 비닐하우스 몇 동 지어라 무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무슨 LP APC는 몇 개 지어라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되는 농정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농정 추진 체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농정, 지방분권적인 자율적 농정으로 가야 되겠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뭐예요? 궁극적으로 농민을 농정의 주체로 세우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농민을 농정의 주체로 세우지 않고 농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농정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가 가능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거기 잠깐 그러는 것은 지금 이게 자신이 좀 없긴 한데 농업인에게 단결권, 교섭권, 행정권, 농업인 3권을 구별을 해보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법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있다는데 내가 전공자 아니어서 하는데 그럼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민주노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조직이잖아요. 그렇죠? 황금노총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상응하는 그런 것을 지금 농민들이 그게 노동자 아니야? 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어쨌든 농민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농민들에게 상권이 부여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 그리고 누가 이걸 해줄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맨날 아스팔트 농사 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아스팔트 농사 질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하는 얘기죠. 그다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농협 개혁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신용분리라는 이름으로 경제지주회사하고 신용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가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저는 이건 아주 개악이다. 개악.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말로 협동조합이 아주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망하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망하면 좋겠어요. 망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 있어서 농협개혁을 다시 이슈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것은 농협이 협동조합이 지주회사 협동조합이 자기 자회사로서의 지주회사가 아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협동조합 자신이 지주회사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시간에서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오늘 제가 얘기해왔듯이 어쨌든 연합회 조직으로 그러니까 경제산업연합회
신용산연합회 이런 식으로 다시 농협계획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오늘 한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하고 안 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우리 또 하나가 이제 농업계 학교하고 농촌 지도 연구기관 문제인데 이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후보 얘기 됐습니다만은 후보에서 유기농업이 되는 이유가 결국은 이 농업 연구소, 농업 지도소 이게 현장하고 딱 밀착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새로운 뭔가 만들어가야 되니까 연구자들의 머릿속에서만 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농민들이 훨씬 앞서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잖아. 답답한 사람 생판다고 농민들이 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살아갈 방법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술자들이 보고 그걸 뭡니까? 그걸 현대적인 말이야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걸 재해석해가지고 그걸 보급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농가대학 교수들 중에 농촌 현장 가면 벌써 몇 명이나 있으나?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또 농촌 어쨌든 그러니까 걔들 이 스페인어로 캄페시노 네? 캄페시노지 캄페시노 말하자면 farmer to farmer 그러니까 농민으로부터 from 농민으로부터 배워서 농민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실험실에서 뭔가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농촌에다가 갖다가 하향식으로 꽂는 거라고 한다면 걔들이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배워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서 다시 현장에 내려보는 이런 방식.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농업 기술원 이런 욕을 먹는 이유가 충남도에도 있지만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농민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실험실에서 연구한 것을 현장에다가 보급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농업계 학교라고 하는 것도 농촌에 필요한 애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좀 필요하다고 하고.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결론은 뭐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지역의 주체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결국 지역에서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떠들어봐야 이것은 다 공룡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지역 주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농산어촌 지역 역량 방합법을 만든다든지 또는 지역 리더를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의 주체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요즘 내가 우리 연구원이 공주에 있어요. 공주에 있는데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출근하면 5분이면 연구원에 갑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길 막힐 것도 없어. 싫어도 하나만 받으면 돼. 응? 공주가 인구가 이제 13만 조그만 도시인데 아까도 누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라 그래? 이게요. 우리 연구원이 저는 이제 공주 이사오고 난 다음에 원장을 맡았는데 공주 이사 오기 전에 대전에 연구원이 있었어요. 대전에 있다 일이 옮겨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연구원을 뽑기가 어려워요. 우리 연구원 대우 좋거든요. 계약직 같은 경우 내가 이번에 저거 해가지고 계약직도 산후휴가 내가 다 주관했어요. 계약직 연구원. 1년 단위 연구원인데
1년 들어가지고 3개월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근데 비교해서 안 됐지만 대전발전연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형편없어요. 예산 규모도 작고 그래 예산 규모 작고 뭐 저기 저 연구원도 훨씬 작고 또 대우도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대학집 거기는 어떻게 한잖아요. 거기는 저기 저 뭐야 그 프로젝트 베이스에 뽑아가지고 한 달짜리 있어서 한 달짜리 내보내고 두 달짜리고 두 달짜리 써서 내보내고 그런데 거기는 사람 뽑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못 줘요. 이 이유는 뭐냐? 오로지 공주에 있다는 이유가.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사실은 살기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 사정이 있어서 어쨌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공주는 제가 2년째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것도 혼자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거 말하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살기 싫어요. 살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요. 이게 농촌의 또는 동천 지역이 아까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도시와 같은 문화 수준을 누려서 농촌이 상이 좋아질 것이다.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은 농촌은 농촌이고 도시는 도시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농촌을 도시하고 비교해보면 늘 뭐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도시가 되는 한은 농촌은 늘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도시니까 도시는 뭐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없고 도시는 뭐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없고 도시는 소득이 얼마인데 여기는 소득이 뭐 어쩌고 이렇게 때문에 농촌은 뒤처져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출근 5분 만에 하는 것처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는 문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의 농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농 살라고 해보세요. 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살 이유가 없어요. 사람 도망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도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죽지 않으면 살기라도 네가 죽으면 내가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통하는 시대예요. 아직은. 그렇죠? 그런 통하는 시대에는 농촌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농촌이라는 데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는 그게 가능하죠. 도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한 아파트에 살아도 얼굴을 모르고 살아도 살 수 있는 도시 지역이지만 농촌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다. 말하자면 농촌 지역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란 말이죠. 그렇죠? 더불어 살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농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람들의 그 의식이 변화하고 같이 우리 농촌이 발전하는 걸까? 희망이 나올까? 이런 것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히 좀 철학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세상은.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도 제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현장에서 맞아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만들어져야만 농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역시 정치고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대통령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농장 패러다임 얘기하는 것도 그런 얘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많이 딱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